소식을 위해서 먼저 박상복 경기도 원법피해자협의회 회장님 추도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진구하시고 79주년 원법피해자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박 기관장님, 한 세장님, 비빈 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원 특례시 정열 부의장님, 원폭 피해자 후손회 회장 이태재 회장님, 일본 원폭회를 돕는 시민연대 이치바 중구 회장님, KYC 박영철 회장님, 준비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하였습니다. 74만 명의 희생자 중 한국인 10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일본 제국주의 전쟁 물자로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살아남았으나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2세와 3세 내 후손들을 생각할 때 원폭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원폭으로 희생한 영령을 기리며 원폭으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8월 8일 내일 국회의사당에서 11시에 원폭 피해자 특별법 발의를 하기 위해 저희가 참석을 해서 여러분이 힘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비핵평화 방미 증언단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 3주간의 20일에 거쳐 미국을 5주간 방문을 하여 미국이 투하한 원폭으로 수만 명이 희생된 문제를 제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6일간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교토, 고베를 다녀왔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원폭회 후손 이태재 회장께서는 7월 14일부터 7월 말까지 스위스 MLA 세계대의에 참석하여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고 핵무기 금지 협약 추진 운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반전 반핵에 대한 이침이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제 강제동원 소송 문제를 피해자 스스로가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시민연대 활동가들, 일본 변호사들이 도와주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수년간 우리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준 해마루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계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승리로 받았습니다. 일본의 사죄와 배제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일 시민과 피해자들이 일궈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를 향해 기자회견을 할 때 반각만 했던 정부가 피해자를 생각했더라면 한국의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실현할 것이 도리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용서를 한다는 말입니까? 용서는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추도식에 참석하신 내빈과 회원 또 KYC 회원 여러분, 이 행사를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원 특례시의회 김정남 부회장님의 추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시민단체 협의회 박영철 대표님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광복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9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원폭 투하가 일본의 항복을 앞당겨서 해방을 맞이한 사건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폭 투하로 예기치 못하게 죽음을 맞이한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의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하며 그중 방사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원폭 피해자는 무려 3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잊은 채로 79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폭 피해자들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원폭 투하로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와 피폭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조국으로 돌아온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아픔을 마음에 새겨서 후세에 전달하고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수원 시민을 대표하는 수원특례시의회에서 뼈아픈 역사적 사건의 피해를 입고도 정부의 외면 속에 인고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며 유가족들의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희생자들의 영혼이 평화롭고 고요하게 잠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일항적이 강제동으로 끌려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분들과 피폭 이후 한일 양국 정부의 외면 속에 고통받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수원 민해촌 문화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 추모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대들을 마중합니다. 이종숙. 어제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에어컨을 켜자 진한 모기향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짧은 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곳에선 모기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기향을 사러 몰래 나갔다가 사감에게 들켜 매를 맞고 벌을 섰습니다. 서름이 겨워 이야기하던 그대, 겨우 13살의 나이로 만주와 세부, 사이판, 남양군도 나고야 등으로 보내줬던 그대들의 역사를 알면서도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비난했던 나의 가게에도 존재했을 또 다른 그대가 있었을 텐데요. 그대들이 열기로 들끓는 낯선 땅에서 굶주림과 두려움과 모기에 물린 상처로 고통스러워했을 그 시간을 떠올리니 미안하고 또 아픕니다. 그대들 눈 감고 떠난 길 돌아왔거나 돌아오지 못했거나 흐릿해진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 다짐하며 마중합니다. 동구박 당산나무 사라지고 뛰놀던 그 언덕이 보이지 않아도 그대 잊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그대들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맨드람이 빨갛게 피어난 오늘 그대들 실컷 불러보지 못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함께 손잡고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의 마중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늦었지만 그대들을 마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특례시 의회,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경기도 원폭 피해자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4년 제3회 강제동원 및 원폭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 현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주제당 25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약 50분간 두 분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제는 경기도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복지재단의 유병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이런 토론회가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럼 발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를 지난 20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사실 뭐 제가 역사의식이 아주 뚜렷한 학자여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경기도 의회하고 경기도 원폭 피해자 협의회 이쪽에서 강하게 저희 쪽으로 원폭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셨고 그 맥락의 일환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후손으로서 그동안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했고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하고 경기도 원폭 피해자 협의회에서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기관이니까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폭 피해자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지원 제도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나 한 기관의 관심으로는 될 수 없고 정말로 관계자, 당사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원폭 피해자 주요 실태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024년인데 2021년도에 조사한 걸 발제하는 거, 그래서 저도 좀 민망해서 처음에 발제 요청이 왔을 때 이미 벌써 한 3, 4년 지난 데이터를 발제하는 게 좀 그렇지 좀 올드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올해 했거나 작년에 했거나 이런 걸로 발제를 드려야 되는데 2021년도에 한 걸 갖고 발제하는 게 참 민망해서 저도 처음에는 좀 고사를 했었었는데 안타깝지만은 원폭 피해자에 대한 조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한 거, 중앙정부에서 한 건 저보다 조금 더 빨리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발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조사 목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1세, 2세, 3세를 모두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원폭 피해자 1세는 원폭 투하 당시 이제 원폭 피해자 지원법에 근거한 이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투하 후 2주 이내에 중심 지역에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이제 사체 처리 등으로 인해서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의 폐하까지 이제 1세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세대는 원폭 피해자 1세대의 자녀, 그다음에 이제 3세대는 원폭 피해자 2세대의 자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원폭 피해자 1세대에 대한 지원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원폭 피해자 1세대, 2세대, 3세대를 대상으로 모두 다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설문과 면접 조사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원폭 피해자 협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소
주소록을 이제 확보를 해서요. 그 주소록으로 다 메일링을 해서 이런 조사가 될 예정인데 동의하시느냐? 동의하시면 저희 쪽으로 회신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정보 동의, 그다음에 민감정보 동의 다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문조사에는 1세대는 29명, 2세대는 57명, 3세대는 20명이 응답을 했고요. 이 중에서 본인들이 심층 면접을 하겠다고 동의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추가적인 면접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복 피해자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중에요. 첫 번째 시군별로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여쭤봤을 때 평택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평택시가 가장 많은 것은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원포 피해자 협의회 본부가 평택에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원, 안산, 용인, 경기도 남서부 쪽에 많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여쭤봤을 때 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의 평균 월 소득은 3년 전 데이터입니다. 29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를 인식한 연령을 모두 여쭤봤을 때 다 10대에 인식을 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본인이 원폭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평상시 그래서 전체의 77%가 원폭 피해자임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참 이런 거를 질문으로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본인이 원폭 피해자인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시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응답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원폭 피해자인지 모르시는 분한테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원폭 피해자들은 건강검진도 다 대부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세대별로 봤을 때 1세대는 96%가 건강검진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또 1세대 부분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 1세대 분들이 이제 다 연령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국가에서 어쨌든 1세대들은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들의 28% 정도, 약 3분의 1 정도는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는 전체 사례 중에 11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에는 13.7%가 장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장애인 인구수가 5.1%인 거에 비해서 원폭 피해자들만을 따로 조사했을 때는 장애 등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자녀가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어서 장애 등급을 받은 비율이 1세대 같은 경우는 4분의 1, 응답자의 4분의 1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2세대 같은 경우는 13.9%. 그래서 세대가 내려갈수록 옅어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장애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원폭 피해자들이 일반 집단보다는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체 정신적 장애와 우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비율이 평균 한 40%, 37.9% 정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울 점수는 저희가 우울 척도로 설문조사할 때 물어보는 그 질문 문항으로 물어봤을 때 우울 점수가 14.6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의 기준이 16점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우울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하는 그런 척도를 갖고 물어봤을 때 14.64점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우울에 가까운 평균 점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의심이 되는 16점 이상 나온 비율이 1세대 같은 경우는 50%, 그러니까 절반이 나는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거여서 1세대의 정신건강이 매우 열악하다,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강검진 영역에 있어서 정신적인 질환 내지는 정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40.6%, 3세대는 22.7%. 그래서 세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보통 이제 더 건강하게 나오고 물론 연령적으로 더 건강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원폭 피해자이기 때문에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연구를 시작했는데, 막상 연구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폭 피해가 1945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조사는 2021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76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건강 상태가 나쁘신 분들은 돌아가신 거예요. 1세대 분들 중에서. 그래서 돌아가셔서 사실 현재 남아서 1세대라고 계신 분들은 비교적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이 살아남아 계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자체가 정말 너무 늦었고, 연구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쨌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조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을 여쭤봤을 때는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1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에서 2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별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원폭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동등하게 생각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우리나라가 원폭 피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징용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를 보셨던 이제 위안부 이런 또 다른 맥락의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고, 원폭 피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당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현재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인식 자체도 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폭 피해자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몸에 미치는 방사능의 영향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의 피해에 대해 이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불안감을 단순히 불안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사능 영향이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질환으로 나타났을 때, 신체적으로 바깥으로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폭 피해자들은 일단은 본인들이 이러한 원폭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상당한 미안함을 갖고 있었고, 그 방사능이 자기가 입었던 방사능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후손한테 미칠까봐, 그것이 나타날까봐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받을 염려에 대해서는 아까 했었던 실제적인 차별 인식은 14%로 나왔는데요. 본인이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응답은 23%로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들에게 이 원폭 피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그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이나 일본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지원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실태 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하고 같이 면접조사를 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면접조사를 1세대, 2세대, 3세대 이제 좀 구분해서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여쭤봤는데요. 1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컸고요. 거기에다가
후손의 원폭 피해에 대한 유전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책감 내지는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신층 면접에 응답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만 추려서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부모의 그런 아픔, 부모를 보면서 본인이 옆에서 같이 고통스럽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현재 1세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원 체계에 대해서 2세대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젊으신 분, 30대 이런 연령대를 가지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건강보다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권역별로 이제 지정 병원을 지정해서 이제 본인들이 건강검진 같은 것을 꾸준히 받아서 방사능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3세대는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연합뉴스, YTN 이런데 이제 나온 뉴스인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 원폭 피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도 경기도에서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재단에서 실태조사하고 지원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22년도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2022년도에 저희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여러 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 소유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립 어린이 박물관 같은 이런 이제 도립 시설들에 대한 할인 을 먼저 원폭 피해자 1세대, 2세대, 3세대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파격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의료원과 연계해서 건강검진 할인,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하는 할인 정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2022년도에 경기도 원폭 피해자 1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수당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아니라 부산에서도 수당을 마련했는데요. 경기도에서 파격적으로 1세대에 대한 수당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YTN이나 이런 메이저급 이제 뉴스에 다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너무 이제 산업화에 이제 너무 온 국민이 이제 매진을 하다 보니까 과거 일제시대라든지 이제 6.25 시대 이런 우리 아픔을 갖고 있는 선배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선배들에 대한 공감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중에 정말로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 내지 보상을 못 받는 집단 중에 하나가 이제 원폭 피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사실 연구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원폭 피해자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합천이나 그쪽에 가면, 경남 쪽에 가면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제가 연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작이 어떤 연구가 그동안 있었지 하는 선행 연구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국내 연구는 몇 편 안 돼서 다 이제 일본 문헌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일본 문헌을 많이 참고해서 연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이들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후손에 남기고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원폭 피해자의 범위를 지금 현재 법에서는 1세대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1세대, 2세대, 3세대 를 어디까지 규정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폭 피해자를 받으신 1세대들을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그 이미 돌아가신 분의 조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폭 피해자 2세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인은 건강 상태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의 원폭 피해, 부모님이 이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남아 있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원폭 피해자의 범위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복지 정책을 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수당 주는 거,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밖에 없을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한이 수당하고 서비스 좀 하면서 우리는 지원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예우인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도 경기도 의회하고 경기도 원폭 피해자 협의회,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중앙의 원폭 피해자 협회, 지금 중앙에 서울에 있는 협회장님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런 조직화 네트워크 없이는 이런 운동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조그만 공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할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피해는 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피해봤다고 아프다고 억울하다고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폭 피해 입은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원폭 피해라고 하는 것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강제징용에서 원하지 않은 원폭 피해를 당하신 이분들한테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지금 그런 평화운동, 비핵운동 이런 것으로도 이 원폭 피해의 아픔이 승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강제동원 및 원폭 피해자 추모 사업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박영철 수원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상임대표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수원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상임대표 박영철입니다. 사실 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특례시 의회에서 작년에 사실 경기도 의회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수원 특례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저는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수원시가 아까 우리 첫 번째 발제에서 보셨다시피 경기도 원폭 피해자 그 비율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현재 여기 지금 수원시에 시민으로 살고 계신다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 저도 잘 몰랐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가능한 수원이 특례시로 일단 출범한 이후에 정말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원폭 피해자분들과 관련된 이런 지원 방안들을 잘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에 많은 일들이 원폭 피해자 관련해서 좀 있었습니다. 맨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G7 회의 때 일본으로 갔을 때 같이 이제 그 위령제 참배를 위해서 가셨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 협의회 그 회원분들이 가셨는데 결국 두 번째 보신 그 위령기 참배할 때 참여를 가지 못하셨어요. 한국인은 참여를 못하셨고, 물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 동포 간담회를 하면서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이제 초청 간담회가 9월에 있었죠. 작년 9월에 이제 원폭 피해 동포들, 일본 동포들 오셔서 초청 간담회는 진행이 됐고, 또 11월 달에는 여기 아마 같이 하지 못하셨지만 그 이후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핵무기 사용 금지 조약이라고 위원회, 그 핵무기 사용 금지 조약에 가입을 촉구하는 그 핵무기 금지 조약 당사국 회의가 2차 회의가 작년 11월에 있었는데, 거기에 또 원폭 피해자, 우리 한국의 원폭 피해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원폭 피해자는 비단 일본만 있는 게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원폭 피해자 발생은 워낙 그 사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86 세대들조차도 사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은 우리 8월 15일 광복은 8월 6일과 8월 9일에 투하된 원폭 투하의 결과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역사 시간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8월 6일과 8월 9일에 원폭 투하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으면 그 당시에 일본인만 사망한 게 아니라 한국의 원폭 피해자 무려 10만에 가까운 피폭자 내지는 적어도 지금 일본이 축소해서 뭐 최종 발표했다고 생각이 되는 4만 명의 희생자가 당일 피폭에 의해서 폭사를 당한 그런 아픈 역사를 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까? 왜 나는 몰랐을까가 가장 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강북에 그렇게 큰 희생을 했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4만 명의 희생자를 해마다 추모하고 그분들과 그분들의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전폭적 국가보건의 차원에서 사실 지원을 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80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어떤 정부도 이게 어떤 정권이어도 이 원폭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단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규모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1945년에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10만 명을 발표를 했다가 그 이후에 1945년 12월 달에 7만 명으로 일단 축소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강제동원된 분들이 780만입니다. 그게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몇만이 사셨는지 과연 데이터가 정확히 있을까? 잘 모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추정에 의해서 아마 그때도 10만 피폭자를 얘기했다가 또 약간 또 축소해서 7만이라고 얘기했고 일본이 발표한 1945년 12월 말에 발표 자료상 보면 4만 명이 폭사했다는 겁니다. 한국인, 조선인, 당시에 강제동원된 우리 한국인들이 그러면 그 4만 명의 폭사된 희생자 외에도 3만 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폭이 됐는데 그 중에 지금 2만 3천 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 됩니다만 그 2만 3천 명 그건 최소 숫자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천 명은 일본에 체류를 했다고 하고요. 경기도에 지금 그 실태조사 결과 제가 인용을 좀 했는데 경기도에 보면 사실 이제 지금 원폭 피해자분들 경상도에 많이 영남에 많이 집중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지역이 이제 경기도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쨌든 경기도 특히 수도권이 이 원폭 피해자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게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에서 원폭 피해자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는 한 지금 영원히 원폭 피해자 문제는 우리가 광주가 광주 그 5.18 문제가 터졌을 때 광주의 그 공간의 갇힘으로 해서 사실은 현대사적으로 가장 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원폭 피해자 문제는 지금 사실상 영남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원이나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빠르게 우리가 좀 가져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원폭 피해자는 아까 말씀 쭉 하신 것처럼 어째 피해자 범위 자체가 지금 일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여전히 지금 우리 과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폭제가 됐던 것이 이제 2002년에 지금 돌아가신 우리 김형률 씨가 원폭 피해 유전성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이세 문제, 특히 환우 문제에 대한 이제 사회적 관심도를 끌어올렸고 그 결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 원폭 피해 지원에 관련 특별법 그 논의들이 시민사회나 또 전 국민한테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폭 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그 위에 계속 진행이 돼서 그 결과가 언제 나왔냐면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꽤 긴 시간을 거쳐서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시행은 2017년이 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아니 원폭 피해자분들이 지금 피폭이 발생한 70년 지나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상식적인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역사를 좀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제정된 특별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폭 피해자 1세의 대상 그 피해자 범위를 한정을 시켰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뒤에 보신 것처럼 원폭 피해자 특별법 개정 운동의 가장 핵심 과제인 피해자 범위를 2, 3세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유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차곡차곡 이제 그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뭐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또 그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12월 달에 한양대하고 보건복지부 연구가 이제 이게 사실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원폭 피해자 코호트 구축 유전체 분석 연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원폭 피해자 2세 후손들의 유전적인 어떤 질병이 이전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코호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2월 달에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 비슷한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빌미로 해서 원폭 피해자 2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저는 그 결과가 또 이 원폭 피해자 특별법 개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2월 달에 그 결과를 좀 모든 분들이 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원폭 피해자 지원 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피폭자 수출을 받은 분들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아니죠. 일본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피폭자 수출이 없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특별법의 내용은 아까 이제 뭐 쭉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이 만들어져 좋아진 것은 모법이 만들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덕분에 사실은 이 법 만들어진 이후에 광역 단위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2002년도에 기초지자체인 대구광역시 동구가 먼저 일단 그런 조례를 2008년도 그 시점에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만든 이후에 합천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동구가 이제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광역 단위에서 이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광역 단위 조례들이 꽤 많이 보이실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 발표하셨지만 그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1세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원호수당 지급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일단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원폭 피해자 관련된 행사가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합천인데요. 합천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원폭 피해자분들이 살고 계시고 또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합천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행사들이나 또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여하튼 우리가 합천 부분을 잘 벤치마킹해서 경기도나 수원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년이 해방 80주년 또 원폭도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사실은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그때 당시 민선 7기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민관 협력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 결과로 사실 수원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수원박물관이나 기타 또 수원박물관에 가면 이제 3.1운동 관련된 독립운동가도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수원 지역이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우리 유병수 실장의 말씀처럼 경기도가 한지도 벌써 2021년이니까 꽤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어쨌든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원학연구센터가 지금 사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근접한 연구 활동들을 2019년도에도 해주셨고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수원이 뭐 잘 아시겠지만 자부심을 가진다면 자부심을 가질 만큼 대일 항쟁기 때 가장 치열하게 항일운동을 전개시켰던 전통적인 도시입니다. 제암리 사건도 바로 우리 수원군에서 일어났던 그 가장 치열한 저항운동의 하나였던 거고요.
그런 수원의 어쨌든 역사성을 잘 살려서 이제 3.1운동을 넘어서 그 당시에 또 우리 1945년에 광복을 이렇게 맞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원폭 투하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좀 수원 시민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역사적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에 박물관이 3개가 있습니다. 뭐 수원 화성박물관이야 특화된 화성박물관이고요. 수원박물관이나 또는 이제 광교박물관은 이런 이제 평화인권 교육의 차원에서 특히 이제 평화와 인권의 가장 핵심이 저는 비핵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원폭 피해자들이 현재 살고 계시고 후손들도 매우 많이 살고 계신 이 수원시에서 그런 활동들을 통한 성과들을 시민들과 시민 역사 교육의 장으로 박물관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현재 우리 원폭 피해자분들이 사실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지금 일본에 간 게 아니잖아요. 거의 95% 이상이 다 강제동원으로 가셨는데 그분들이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폭사당하거나 아니면 또 피폭당해서 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위령비조차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합천에 지금 위령비가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도권에서 특히나 수원에서 선도적으로 위령비 건립 운동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수원은 여기 우리 시청 맞은편에 올림픽 공원이라고 사실 국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올림픽 공원인지. 그게 지금 이미 우리 이제 그동안 노력하셨던 수원 평안합에서 10년 동안 지금 해마다 아주 매월 수요 문화제를 해오시는 것처럼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그 앞에 그 공원에 있고 또 바로 옆에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의 동상이 거기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저는 우리 원폭 피해자 또 강제동원의 역사적 등 사실을 시민들과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에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건립하는 운동을 시민들의 힘과 또 우리 행정과 의회의 힘을 모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10년 전에 아마 여기 평화의 소녀상 만들 때 아마 그때 우리 수원 평안합의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올림픽 공원 뭐 이름 좋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올림픽 공원의 이름보다는 더 좋은 이름이 거기를 수원 평화공원 또는 평화공원으로 일단 이름을 개칭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올림픽을 기획하는 게 아니라 그 평화공원에 와서 이 원폭 피해자의 희생,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우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금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10명으로 아까 보니까 자료에 확인이 됐는데 10분이 지금 현재 경기도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받고 계시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된 분들이라면 원폭 피해 희생자분들과 그 유가족들은 국가 보훈의 문제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일제라는 어떤 그런 강도적인 어떤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보훈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국가도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정부도 정권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이제 우리 같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걸 우리가 바로잡는 것이 바로 역사 정의이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수원시가 가장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나 여기가 수원 턱리시 의회이다 보니 그런 바람과 그런 또 요구를 좀 같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도 첫 번째 우리 이병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분들이 거의 3분의 2가 나왔다지 않습니까? 한국이 일본을 제외한 최대 핵 피해 국가인데 그 핵 피해 국가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핵무장 내지는 핵무기가 있어야 되고 북한과 핵무기 경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한테 핵무기를 없애라고 얘기할 명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쨌든 왜곡된 인식을 어쨌든 극복하는 방법은 여기 세 번째처럼 2021년도에 호주의 지방 정부들끼리 여기 지자체죠. 지방 정부 협회에서 호주 국회에 유엔의 핵무기 사용 금지 조약 가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생활 정치를 하는 의회라는 특히 이제 지방의회 공간에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 압박을 해 나가야지만이 국회가 또 중앙 정치에서 지금 정쟁에 여념이 없는 국회가 정신을 좀 차리고 남북 간의 핵무기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서로의 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먼저 한번 그런 기레한 촉구라든지 이런 행동에 같이 힘을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 시간을 진행을 할 텐데요.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은 좌장이신 이희승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 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앞서 그 경기도 원폭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및 정책 재원을 주제로 발제해 주신 유병성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님과 강제 동원 및 원폭 피해자 추모 사업 및 지원안을 주제로 발제해 주신 박영철 수원 시민사회 단체 협의회 상임 대표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제 동원 및 원폭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한 분당 10분 내로 부탁드리겠으며 토론은 김동훈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그리고 이대수 아시아 평화 시민 네트워크 대표님,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 그리고 김인배 수원특례시 복지여성국장님 순으로 하고 그 이후에 그 참석하신 발제자 두 분의 마무리 발표를 듣는 걸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동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시의회 김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그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수원시민단체 박영철 대표님과 관계 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실장님하고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무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토대로 많은 내용을 좀 알게 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도 또 나름 알게 됐습니다. 그 아까 실장님과 상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공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또 선거가 있어서 지금 준비 때문에 이석할 수 있는 부분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원폭 피해자 현황에서 일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그 국가에서는 1세대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기도는 1, 2, 3대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현재 2024년 6월 기준에 경기도에는 총 139명의 원폭 피해자가 계시고 수원시에는 10명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경기도 자체에서는 원폭 피해자 분들에 대한 2, 3세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초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이제 합천 포함해 2개 지자체에만 이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도 원폭 피해자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1세대에서는 한 60%, 2세대에서는 55.9%, 3세대에서는 60%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원이 좀 미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수원시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용에 저는 그 원폭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경기도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기억의 공간이나 추모비, 위령비도 마찬가지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좀 정책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폭 피해자들에는 이제 심리치료가 1세대 요양시설 입소나 간병비 지원 등 그리고 돌봄 지원, 2, 3세대 일자리 지원이 경기도가 아니라 수원시 자체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수원시 의회와 행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아마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조례나 행정이나 지원뿐만이 아니라 또 필요한 게 이제 우리 후세대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폭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도 뭐 원폭 초가 있었지 이게 우리 현재 살고 계시는 우리 피해자분들이 얼마만큼 피해가 입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피해자가 있었겠거니만 생각하고 있었지 어떤 피해를 겪고 있고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는 저 또한 이 의원으로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후세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 행정가 정치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방향이다. 그 교육에 있어서 역사와 교육 그리고 행정이 이 세 개가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 상임 대표님과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행정이 어떻게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견제하고 또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이 법으로서 지정해서 조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의 이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제동원 및 그 원폭 피해자에 대한 그 수원시의 적극적인 그 지원과 그 정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김동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대수 아시아 평화 시민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41쪽 자료 41쪽에 간략하게 몇 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개별 발표 내용 전반에 관해서만 공감들을 하고 약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폭 2세, 이제 1세는 뭐 웬만큼 이제 일종의 이제 지원, 보훈 뭐 이런 일들이 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세, 3세 앞으로 추세를 보면 경기도가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 2024년 5월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피폭자 총수가 1세가 141명, 2세가 451명입니다. 그러니까 1세보다 2세가 월등하게, 1세는 더 이상 이제 늘어날 일이 없는 것이죠. 죄송하지만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고 2세는 이제 그동안 미등록 상태였는데 이제 등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가 피폭자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사회 지원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2세가 우리도 지원받고 또 이렇게 인정받는구나라고 하는 느낌들을 가지시면서 1세를 통해서든 또 스스로를 통해서든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서 현재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835명으로 등록된 것이 현재 올해 5월 말 현재입니다. 통계 수치가 두 분 발표 자료 때의 통계 수치보다 연도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통계 수치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1세는 감소하시고 2세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시고, 그건 아마 몇 년간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지원을 한 것이 일정하게 정책적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2세에 대한 지원 문제는 원폭 2와 2대로 1세가 돌아가시면 2세가 출생하면서부터 계속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의 피폭자들은 유전성에 대해서. 근데 제일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폭자를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발의 원폭을 피해를 받았지만, 그래서 오늘 오신 이 마샬 군대에서 오신 베네딕트 씨 같은 경우는 마샬 군대에서 50, 60대까지의 67발의 원자폭탄,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폭탄 투하의 그 양을 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수만 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속된 표현이지만
거기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저기 마샬 군도가 받은 피폭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수만 배의 위력의 폭발들을 당했기 때문에 훨씬 더 참혹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 미안할 정도로 작은 양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원폭 크다는 현실이고요. 또 수많은 핵실험들 원폭은 2발을 쏘았지만 두드려 폭발했지만은 전 세계 피폭 실험은 약 2,000번 정도 있었습니다. 각 실험지마다 특히 마샬 군도는 사람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들을 폭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피폭 실험들을 미국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 경우에는 47년도에 그 원폭 희생자 조사위원회, 방사능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75년부터는 이 조사 기간을 미군이 했다가 미군 일본 의사들을 통해 했다가 그 이후에는 미일 공동의 그 방사능 연구소로 전환하고 2세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조사했으면 불구하고 조사 중에서 결과를 좀 괜찮은 2세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연한 사실, 이건 수많은 연구자들에서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앞으로 한국의 원폭 피해자 2세 문제, 3세 문제 다룰 때는 반드시 미국의 이 두 연구소, 역사적 두 연구소의 자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건 미국 의회가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그래서 요구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의회를 통해서 이 자료를 공개하셔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2019년 또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경남, 울산, 합천 이렇게 쭉 조사를 지원조를 해왔고 우리는 2016년 국회가 국회 발의로 정부 발의가 아닙니다. 국회 발의로 그나마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특별법 기본지원법을 만들었죠. 근데 그걸 정말 고맙고 원폭 피해자분들에게는 정말 그 소중한 일인데 좀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56년에 원호지원법을 제정합니다. 60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피폭자 조사 결과도 부끄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정부 입법이 아니라 국회 입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개 의회가 입법을 하면 입법부의 권위를 덜 존중해서 행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기들 필요해서 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사실 피폭자 지원 원폭 피해자 지원점 2세 개정법이 지금 국회에 다시 계류가 되어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노력들이 결국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 독재 시절에 암흑한미 그리고 한일협정 때의 원폭 피해자 문제를 배제했습니다. 전혀 거론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정부는 유기한 거죠. 방기한 것이고 기민정책이었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랬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아까들 말씀도 하셨는데 유엔 핵무기 금지 협약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핵무기 금지 협약이 2017년 유엔 결의로 통과되고 그다음에 현재 70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비준했기 때문에 50개국 비준 이후 2021년 1월 이후 비준됐는데 발효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핵무기는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개발하거나 위협하죠. 다 불법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핵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런 데 갇혀가지고 제국에서는 핵맹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대한 전 세계 흐름들이 있고 미국의 전미 그 지방 정부 협의회에서는 매년 미국 정부를 향해서 핵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여러 나라들이 아직 결의안에 비준을 못해서 비준에서 참여를 못했지만 계속 비준자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많은 이 노력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이제 피폭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70년, 80년이 다 돼서 하는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예, 그다음 네 번째로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피폭자 현실의 1세는 이제 연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2세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2세 분들이 앞으로 이 원폭 피해자의 고통을 대물림 받고 고통을 또 대물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물론이고 이분들이 수많은 피폭을 당한 구체적 핵무기에서 피폭을 당한 분들과 함께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좀 나섰을 것인가. 그중에서 수원시가 뒤늦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경기도에서 또 이 수도권 지방자치 기초단체로서는 선도적으로 일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박영철 대표님 발표 전에도 원폭 피해자 상 건립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발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소녀상 문제가 한국의 위안부 문제가 커밍아웃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의 여성 인권 운동으로 그리고 전시성노예 문제로 발전적이 확산되고 그래서 정말 크다란 인권과 평화, 여성의 권리 그리고 세계사 역사의 발전이라고 보는데 아마 20세기, 21세기는 온통 이 문제를 가지고 20세기 중반 이후는 한 세기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인류가 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가장 비싼 무기이면서 가장 쓸모없는 무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쓸 수도 없어서 각종 뭐 전진을 개발한다고 쭉 하지만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전쟁을 유발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을 해왔고 우리는 응전을 해서 폭탄을 쏘았다, 터뜨렸다라고 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51년 샌프란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전쟁 책임을 면책받고 미국은 2차 대전 중에 사용한 무기에 대해서 서로 책임 묻지 않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게 조약 14조 19조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침묵하는 거죠. 여기 시민들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훌륭한 일본의 시민단체 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한국의 재판을 승소해서 그나마 피폭자 자격을 인정받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한 일이 없었어요. 저거 중앙정부.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런 경기도는 그래서 미국이 원폭을 투하했다라는 조례를 명기를 하셨습니다. 기본법에는 피해자가 있는데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피해 누가 했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이 80년이 돼도 이런 현실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투하 책임 묻고 저희가 그래서 미국 가서 사과 요구하고 그리고 미국 책임을 져라. 그리고 미국 동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 원폭자가 있다. 이제 우리도 핵무기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라는 각오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 2월 말 3월 초 또 방문합니다. 2차 방문합니다. 핵무기 금지 협약 3차 당사회의가 뉴욕 유엔 총회 본부에서 열리기 때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소리를 내고 거기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마샬 군도를 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유럽은 핵 피해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수원시가 이런 작은 모임이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임을 주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특히 원폭 피해자 상을 세우신다는 거 정말 기대됩니다. 꼭 좀 추진하셔서 우리 훌륭한 비핵 평화 운동의 출발점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수 대표님께서는 그 원폭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후세대들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그 중앙이라든지 그 지방 정부의 지원과 그 제도적 근거 마련 및 그 책임과 시민들의 공감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기 바라면서 이대수 대표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경입니다. 제가 20년쯤 전에 그 이 화성에서 원폭 피해자분들 찾아다니던 이제 그 경험이 있는데 다시 또 수원에 와서 이 토론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2003년 정도에 그 복지부에서 했던 그 강제동원 피해자 실태조사 때 원폭 피해자를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법을 또 개정하고 수원에서 조례를 이제 제정하는데 어떤 촉구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발표를 이제 통해 보면서 저는 두 발표 모두 굉장히 그동안의 경과, 현황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그 실태조사 같은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로 하기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노고에 깊은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발표자께서 이제 제안하시는 이제 추모와 지원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평화공원 조성 말씀하셨는데 평화공원은 이 장소성이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장소성에 갖는 그 시민들의 역사 교육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달리 장소 그러니까 이제 평화공원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이런 원폭의 피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소성에 갖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폭 피해가 갖는 피해 특성이 이제 다른 강제동원 피해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의료 혜택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그 건강검진을 지금 기본 건강검진만 해가지고는 2세, 3세들의 이제 후유증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심도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것을 좀 넣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러한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도 이제 부시시키려면 건강검진을 심도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법을 만든다던가 조례를 만든다던가 이럴 때 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흐름, 추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1년에 하셨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5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의 주기적으로 저는 실시를 하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문에서 이제 잘 보여준 것처럼 지금 현재 17개 광역 지자체하고 이게 2개 기초지자체가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이걸 왜 하느냐?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기념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공원을 만든다던가 여러 이제 뭐 이제 이런 시민교육을 하는 기념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만 지원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특별법의 이제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금 경기도나 수원에서도 어떤 이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걸 하심과 동시에 의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결의안 같은 걸 이제 채택하거나 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법 개정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추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어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계속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전 처음에 이제 강제동원 및 원폭 피해자라고 해서 2개를 같이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실제 발제문을 보면 원폭 피해자예요. 근데 원폭 피해자의 강제동원을 붙이면 전체 원폭 피해자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원폭 피해자가 곧 강제동원 피해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가사키에는 1945년에 6만 1,773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고요. 히로시마에는 8만 4,886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그 전에 강제동원 이전 시기에 39년 이전 시기에 돈벌이 가서 또는 거기서 태어난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원폭에다 강제동원을 집어넣어 버리면 어린 시절에 원폭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여성이라던가 노인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거기서 배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어를 쓸 때 강제동원을 빼고 그냥 원폭의 경우는 원폭 피해자
라고 명확히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에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여러 아까 발표에도 나왔고 토론에서도 계속 나온 게 특별법에서 지금 1세만으로 제한한 그런 부분이에요. 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만들려는 평화공원, 원폭 피해 평화공원이 합천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법을 만들 때 1세대만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정부가 반대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용어 문제에서도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2세, 3세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2세, 3세와 2세 피해자, 3세 피해자는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세 피해자와 3세 피해자는 피폭 후유증이 나타난 피해자예요. 그냥 2세 하면 전부 다 유전이 돼가지고 후유증을 가진 것처럼 돼서 일반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영률 선생님 살아계실 때도 명확하게 2세 피해자는 2세로서 피폭의 후유증이 있는 분들만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김영률 선생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김영률 선생님의 활동을 할 때 어렵게 한 분들이 정부와 국회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었느냐만 있는 것이냐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뭐냐면 피해자성을 우리가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합천에 갔을 때 정말 놀란 게 정말 심한 말씀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만이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피해자성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피해자성이라는 것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를 들면 이제 간단히 세월호 이제 따지면 세월호에서 왜 사람들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는가를 아는 게 첫 번째 단계죠. 그게 진상 규명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그걸 원했던 거죠.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왜 많이 빠져나오지 못했으니까 너무 안 됐다. 그런 공감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바로 이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에 대한 그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만 원폭 피해자고 다른 지역은 아니야. 또는 1세만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피해자성 자체, 그러니까 왜 이런 피해가 났지부터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떤 이제 저희가 그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도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이 어떤 정부나 국회의 반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셔야 해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문에서도 언급하셨는데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연구 용역 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2세였어요. 근데 피해 2세.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2세로서 후유증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의사분들이 했어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라고 이분들이 했는데 이걸 하게 된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김영률 선생님께서 굉장한 이유 모르는 그런 이제 그 고통을 겪었는데 병원에서도 이것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피폭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달라. 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 이거 받아들여져서 이제 의사분들이 이것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사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태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의료진과 같이 하는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특별법 제정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제 아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답답해 하신 게 뭐냐면 일본에서 일본이 이제 피폭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제 피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때 여기 한국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힌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할 수가 없었죠.
여기 오늘 오신 이치바 준코 선생님, 그다음에 가와이 선생님, 이런 특히나 이치바 준코 선생님이 그걸 밝히셨고, 이치바 준코 선생님과 가와이 선생님은 한국의 이 허강모 박사 이 이제 보고서를, 이 강제동원 원폭 피해자에 대한 보고서를 낸 이분과 같이 이분들이 이제 일본 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수첩입니다. 근데 수첩에 대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뭐 보증인도 필요하고 뭐 일본 현지에서 받은 증명서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자분들이 구하겠습니까? 증명서 같은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이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하셔가지고 법률을 결국 일본이 개정을 하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그것들을 지금 생존자 끝까지 일세를 찾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수첩을 받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과 아울러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원에서 만약에 이제 조례가 돼서 이제 거기에 수당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의 현재 원폭 피해자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경기도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지원 조례 그거를 하는 걸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중복이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수급자도 혼자 하면 굉장히 적은 수당인데, 이것에 여기는 이 자체도 이제 많은 수당은 아닌데 그걸 중복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하실 때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그런 말 나왔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우리가 징용간 전체 사람들을 이제 780만 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연인원입니다. 실제 인원은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럼 200만 명이면 숫자가 적으니까 피해가 적었냐? 피해는 동원된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만 동원되어도 강제동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 굳이 왜 드리냐면, 이런 이제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흔히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숫자로 사용할 때 가장 이것을 이용하기 좋아하는, 또 이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일본 우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거봐 거짓말 하잖아, 너희는 다 강제는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전체를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디테일을 강조하면 우리도 역시 디테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서 780만 명은 연인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의경 대표 연구위원님께서는 강제동원 및 원폭 피해자에 대한 중앙의 특별법 개정과 지방정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촉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강하게 어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인식과 그런 내용들을 좀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마지막 지정 토론자이신데요. 마지막 지정 토론자는 수원 특례시 김인배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토론문으로 작성한 것은 서면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토론회를 처음부터 참석하면서 느끼고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의 내용을 조금 담아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추도식을 엄숙하게 숙연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몰랐다, 그리고 무지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원폭 피해자 후손의 저 뒤쪽에 촉구하는 현수막도 있습니다만 특별법 2, 3세 후손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좀 빨리 해라라는 저런 촉구 현수막을 보면서, 또 공통적으로 주제 발표해 주시는 분들의 또 토론자 분들의 공통적인 또 의견들이시고,
그러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수원 특례시 의회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부분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저는 또 집행부를 대표해서 오늘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 특례시 의회와 저희 수원 특례시가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또 드리는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 부분 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원폭피해자 협의회, 여기에 수원 특례시 의회 그리고 수원 특례시가 함께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 부분, 지금 유병선 실장님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2021년도의 실태조사라고 하지만 이 실태조사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조사로 통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을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실태조사 내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연구원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좀 노력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141분이 경기도에 1세대가 생존해 계십니다. 수원에 10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분이시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한 4분 정도 되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86세가 최고령자십니다. 유병선 연구실장께서 실태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1세대 부분에 계신 분들은 후손에 대한 원폭 피해 유전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다고 했고, 2세대 부분도 1세대에 이어서 후손에 대한 의료 혜택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3세대에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적 지원 요구가 있으셨다고 이렇게 실태조사가 됐는데, 각 세대마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틀릴 수가 있죠. 특히 저희가 2세대와 3세대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지난해부터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세빛 돌봄이라는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3세대에서 요구하시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지원,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이분들이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 더 원폭 피해 1세대 분 1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을 포함해서 2세대, 3세대 피폭 피해자들, 이제 그분들이 저희 시가 실현해 나가고 있는 복지정책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좀 마음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관심을 더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끝으로 수원 특례시 의회가 오늘 같은 이와 뜻깊은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신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 합천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말씀들 해주시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수원특례시 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그리고 우리
그 후손들이 기대하시는 그 노력에 대한 그런 대가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 수원 특례시에서도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인배 국장님께서는 그 수원시 차원의 그 지원 방안과 그 관계 기관과의 그 협력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런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하면 수원 특례시와 그 수원시 간의 그 협력도 필요하고 협조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절차와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아까 김인배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기존에 있는 기존의 그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 좋은 그 세빛 돌봄이라는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더 마련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 그 지정 토론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 토론에 관련해서 좀 총평을 드릴 건데, 아까 소개는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발주하셨던 유병성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영철 수원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상임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토론 관련해서 저희가 총평을 이 두 분께 들을 건데, 먼저 유병성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님의 간단한 그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폭 피해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토론회를 하고, 이 토론회가 뭐 제도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같이 공감하는 그 아픈 역사를 공감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후손에게는 그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을 그런 평화운동,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서 좋은 제도, 좋은 문화 많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박영철 수원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상임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지정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원폭 피해자 문제와 강제 동원의 문제가 사실 약간 겹쳐 있기도 하고 뭐 분리가 될 영역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강제 동원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원폭 피해자분들 중에 강제 동원을 통해서 이렇게 비폭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쨌든 원폭 피해라는 문제와 강제 동원의 문제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논제로 삼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박상무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쯔비시 중공업 소송단을 어떻게 보면 단장으로 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소송을 또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또 분이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또 정정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쯔비시 중공업 관련한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어쨌든 지금 열심히 미쯔비시 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그런 싸움을 이렇게 여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와 같이 더불어서 오늘 이제 이 토론회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여성국장님 말씀하셨던 분처럼 수원시가 잘하고 있는 세빛돌봄 정책이나 이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또 기존에 우리 이제 원폭 피해자 1세 분들이나 또 2세 분들한테까지 의미 있게 좀 확장시키고 또 찾아서 그런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창의적인 어떤 정책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행정과 그리고 의회와 시민사회가 같이 이 원폭 피해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같이 이런 작은 시도들을 힘을 모아 나가면 저는 더 큰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정 토론회는 이제 종료가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 토론 및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저희 토론회에 좀 귀한 분이 좀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분이 마셜 교육 이니셔티브의 베네틱 하버와 메디슨 실행 이사님께서 마셜 제도의 핵유산과 보편적 정의를 주제로 준비해 오신 그에 대한 좀 내용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 wish to thank the organizers for today's event and as well as for inviting me to speak today. I will read a short version of my statement, but the longer version is in the program. I am humbled to join you all on this solemn occasion. Several nations and people know firsthand the devastating impact of nuclear weapons, and my homeland, the Marshall Islands, stands with them in solidarity. This week, forever immemorial, I stand with you and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to those here, as well as to our brothers and sisters at Hiroshima, Nagasaki, and elsewhere, as we mourn the lives lost and honor those still with us, the atomic survivors. As a result of the U.S.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men, and children have died. The pain and suffering caused by those atomic bombs are still felt today. Between 1946 and 1958, the United States used the Marshall Islands as a testing ground for nuclear weapons. Within 6 months of the bombings of Japan, the United States selected Bikini Atoll as the first location to test nuclear weapons far away from U.S. borders. U.S. Naval Commodore Ben Wyatt told the people of Bikini that the tests were for the good of all mankind and to ensure world peace. The Bikini people had no reason to disbelieve the Americans. They had just liberated their lands during the war. Still, the Bikini people had no real say in the matter. They packed their belongings and were removed to a nearby island. Within a matter of weeks, the people were starving. The U.S. tested 67 other known nuclear weapons on my homelands, and some in the 10-plus megaton range. The vast majority were detonated between 1954 and 1958. The combined destructive force of radiation contamination unleashed by these nuclear weapons vaporized islands and rendered entire atolls unsuitable for human habitation. Radioactive particles from these tests also circled the globe. Today, the testing and its aftermath continue to have devastating and ongoing consequences to the health, culture, and environment of the Marshallese people. Generations of Marshallees have developed cancer-related illnesses due to exposure to ionizing radiation from fallouts from weapons tests and residual radioactive sources. Over the past 3 years, I have been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raise awareness of the devastating impact of the nuclear testing legacy on the Marshallese people. In that time span, I have lost 3 of my grandparents. A few months ago, I traveled to the Marshall Islands with my family to bury 2 of them. All 3 of my grandparents had some form of cancer: thyroid, brain, lung, and prostate cancer, as well as other nuclear-related illnesses. They were all part of the children of the nuclear age, a generation of Marshallese children who were born or lived their early childhood lives uninformed about the dangers of radiation exposure and the contamination of our atolls and islands by nuclear fallout. Women and children were the most vulnerable to radiation exposure. Nuclear-related issues are intergenerational. The nuclear testing program produced a litany of radiation-related illnesses. On the highly contaminated atolls, women had miscarriages or gave birth to severely deformed babies with translucent skin or without bones. Having no words to describe them, they called them jellyfish babies. Some women birthed what was described as clumps of grapes. Some babies had elongated heads. Birth defects and cancers have now become common among my people. As a low-lying atoll nation, the Marshall Islands faces the dual threat of the nuclear legacy and the climate crisis. With its average elevation of only 2 meters above sea level, the land is at risk of disappearing within decades due to rising sea levels. The Runit Dome, a concrete-capped nuclear waste site located on Eniwetok Atoll, is particularly at risk due to its deteriorating condition. As a Pacific Islander and frontline community member,
I feel it is important to share and listen to personal experiences and stories of individuals around the world who have been directly affected by the nuclear legacy. The case for a nuclear-free world is not just about theories and treaties or wars and weapons. It's about people and their stories. Stories from nuclear frontline communities can help shape policies to achieve nuclear justice and a nuclear-free and livable planet for all. It is my hope that all nations adopt a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we rid the world of nuclear weapons. Nuclear weapons do not generate world peace and security. They are expensive and dangerous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Let's continue to dedicate ourselves and advocate for and with the victims and survivors of Hiroshima and Nagasaki and all other nuclear frontline communities to the cause of nuclear abolishment and the memory of so many who have gone before us. For the sake of future generations, let's recommit ourselves to this growing movement for a nuclear-free world. No more Hiroshimas, no more Nagasakis. 감사합니다. 그 베네딕트 카바 메디슨 실행 이사님께서는 핵에서 방출되는 물질인 방사능이 결국에는 우리 인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 핵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세계 평화와 그 안보를 가져오지 않고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핵 없이도 정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세계가 정말 평화가 언젠가는 올 수 있는 날을 한번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일본 시민연대 이치바 준코 회장님, 네, 혹시 뭐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짧게 그 하실 수 있는 예, 말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 원법 피해자 1세, 특히 2세, 3세에 그 어떻게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리고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는 미래를 향하는 과제가 크게 큰 과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시민 모임은 몇십 년간 일본 식민지시대의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오늘까지 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과거 문제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아마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미쓰비시 진연금 피폭자들 중에 마지막 기구자들이 257명이 다신 배가 현해 땅에서 태풍 때문에 침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가족들이 지금도 여기에서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근데 1년 전에도 유가족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도 다른 임원들도 나이 많아지시고 활동이 그만두셨는데 그래도 아마 정혜경 선생님도 그런 침묵자들의 유골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유골 문제도 일본 정부가 100% 미쓰비시 진연금 유골이라고 인정할 수 없지만은 아니다는 것도 100% 아니다는 것도 말할 수 없다. 그런 결과를 낸 채 이 문제가 어떻게 거론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유가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한국에 굉장히 어려운 체험을 해오셨습니다. 유가족들이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서 어머니하고 아이들을 조선에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평택에 오기 시작했을 적에 어머니가 남편을 이루신 어머니가 그런 원래회 기호지부 미쓰비시 진연금 피폭자들의 원래회에 매월 참석하시고 남편이 언제 돌아오느냐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달라 그런 호소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본에서도 그런 초남자들의 여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중심적으로 하신 선생님들이 자료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에도 일본 TV 프로그램이 몇 번이고 그런 좀남자 그런 유가족들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를 발굴 현장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자료가 일본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살아서 여기에 오신 미쓰비시 진연건 피폭자들의 자료도 일본에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조난자 그 피해자들의 유골 문제를 몇십 년간 그 일본 정부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자료나 그 TV 뉴스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나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경기도에 반환해가지고 거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리 만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일본하고 한국이 그것을 힘을 모아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치카와수 중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그 뼈아픈 그 역사를 잊지 말자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다시 한번 새겨 듣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같이 이제 협조해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발제와 토론과 또 이렇게 귀중한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두 분에 대한 그 말씀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것 외에 또 따로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실 분이 계시면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뭐 많은 분들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를 받기는 좀 어렵고요. 뭐 한두 분 정도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원폭 피해자 그 후손회의 회장을 맡아 있는 이태재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우리 후손회에서 비핵평화 행동 주간이라고 정하고 지난 월요일은 그 합천에서 비핵평화 대회 그리고 어제 화요일은 79주기 추도식을 합천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 경기도에서 정책 그 토론회에 참여하고 내일은 오전에 국회, 오후에는 한양대에서 코트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면담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서울 지부에서 원폭 피해 희생자들에 대한 그 추도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함으로써 일주일간의 비핵평화 행동 주간의 그 활동을 종료할 그런 계획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그나마 지역 사회에서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그 관심, 또 토론, 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입안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진작에 이런 자리가 있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30여 년 그 2세로서 활동을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는 희생자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부 법적인 소송의 승소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곽기훈 어르신이 오사카 지방법원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그 일본 원폭 피해자들과 대등한 그런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승소를 하셨고 제 아버지께서 6개월 뒤에 나가사키에서 소송을 제기하셔서 2005년에 최종 최고재판소에서 승소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일본 외에 있는 그 재외 피폭자, 일본의 피폭자들하고 같이 건강관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이 되었고 또 일본을 제외한 32개국에 달하는 많은 나라의 소수의 원폭 피해자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
합천에서의 79주기 추도식 행사를 제가 몇 년째 그 사회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료가 어제 만들어진 이 자료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그 첫 페이지에 행사 개요 및 목적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으로 희생된 10만여 명 중에 5만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4만 3천 명이 해방의 기쁨과 함께 귀국하였으나 4만 700여 명이 억울하게 국내에서 돌아가셨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1786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1786명이 국내에 원폭 피해자 1세로서 생존해 계십니다. 그 산하의 5개 지부에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남, 합천 이렇게 5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깜짝 놀란 게 그 처음에 기조 말씀을 하셨던 그 김경률 부의장이십니까? 의회에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원폭 피해자 4만 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첫 페이지에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서화되어 있는 자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규모 제일 위에 우리나라 피폭자는 7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정되어 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36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1945년 원폭 피해로 4만 명 이상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가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생각에 일본은 계속 은폐하고 축소하고 또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저는 4만 명이라는 이 통계 자료를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끝나자마자 그 유병선 실장님께 찾아가서 어떤 근거로 혹시 4만 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뭐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다 말씀을 하시던데 이걸 한번 명확히 그 정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 저는 이 자리에 물론 연구 또 실태 조사 뭐 다 좋습니다만은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 그 뭐 여기 수원만 해도 한 10여 분, 경기도에 해도 한 140~50명의 원폭 피해자가 계시잖아요. 그분들 한 분 모셔서 1세들 증언을 한번 들었으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았겠느냐. 또는 그 2세 이야기도 저도 이렇게 보면 멀쩡합니다. 아까 김영률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영률하고 저하고 사는 곳이 가까이 살았어요. 저하고 일본에도 수차 다녔습니다. 2005년도에 김영률 그 친구가 5월 달에 숨지고 난 뒤에 저는 10월 달에 위암 수술을 받고 위 4분의 3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 곳곳에 제가 그 침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2세들의 고통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발표되는 그게 저는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생존해 계시는 1786명 생존자 그러면요. 1992년에 위안부 첫 수요 집회가 시작될 때 몇 분이 참여했는가 하면은 234명이 참여했더랬습니다. 그 수에 비하면 지금 79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원폭 피해자 생존자가 1786명이나 생존해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분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한국의 원폭 피해자 거의가 돌아가시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한 분이라도 원폭 피해자가 살아계시는 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6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발효는 2017년에 발효가 되고 난 뒤에 한국의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제가 한번 참석을 해서 준 자료에 보니까 고엽제 환자 2, 3세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께 물었어요. 장관님, 고엽제 환자에 대한 2, 3세 지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장관이 대답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장관이 실무자에게, 실무자는 뭐 또 다른, 결국은 아무도 대답을 못하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고엽제 환자분들이 가스통 메고 청와대 앞에서 아마 그 시위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이 원폭 피해자분들은 3중고, 4중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지금 79년이 지난 이제사 처음 들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한양대에서 코트 조사 발표를 올 12월 15일 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에 지금 79년 지금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 조사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겠는가,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내일 방문을 해서 다시 여쭐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좀 한국에 원폭 피해자가 있다라는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실질적으로 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그 강제 동원 및 원폭 피해자의 현재 상황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관계부서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 강제 동원과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해서 우리 특례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꾸준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